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381면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동 교육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우리 부산장신대에서 현재 교수님으로 19년 동안 가르치신 이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 우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직접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젊은 우리 부부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은데 교수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요즘에 아이들은 다 할머니들이 키우세요.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자,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이경명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은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전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진로에 대한 상담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할머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을 찾아뵈면 늘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늘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그 덕분인지 어쨌든 지금은 우리 자식들이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갑자기 또 할머니 생각도 나고 막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만큼 그 세상을 충만하게 사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매 순간순간 온전히 충만하게 몰입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들이 경이롭고, 그래서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도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을 해서 오랜 시간을 빼앗기곤 하죠. 그 예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가거나 어딜 가시다 보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중간중간 자꾸 아이가 주저앉고 다른 걸 만지고 돌멩이 만지고 꽃 만지고 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만큼 아이들은 굉장히 충만한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놀라운 것들 많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온전히 거기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는 것에 반응을 하고 눈이 오는 것에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별로 반응하지 않죠. 꽃이 피면 폈나 보다,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아이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하죠. 그죠? 저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신비롭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보물찾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겨놓으신 것들을 아이들은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심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존재로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겠죠. 그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놀라워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탐구하는 분들이 예술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아쉽게도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호기심을 점차 잃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중에서 진로나 이런 고민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면 가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 아이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니? 꿈이 뭐니? 너가 잘하는 게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답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넌 뭘 좋아하니? 뭘 잘하니? 뭘 하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있어요. 몰라요예요. 몰라요라 그래요. 몰라요. 그래. 다 모른대요. 꿈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몰라요라는 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라는 게 하나의 그 답이에요. 진짜 알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몰라요. 귀찮으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두 번째예요. 너가 뭘 잘하니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아이들이. 그래서 몰라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알고 싶어요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런 의미로 몰라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해요, 자기를. 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대학생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능도 있고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가 천재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얘가 뭐라도 할 것 같은 시기가 있었죠. 얘가 뭐가 될까? 어떻게 이런 가르쳐주지 않은 말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실제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는 게 맞아요. 거의 연결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질문해요. 부모님들에게 자제분이 뭘 잘하세요? 자제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몰라요 라고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아이도 부모도 다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저마다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을 텐데 왜 아이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부모님들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가장 자주 잘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혹시 떠오르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많으세요? 그렇게 많으시면 안 되는데. 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상담 가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아이들 교육할 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이래요. 이게 거짓말이래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아이들은 그걸 가장 큰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인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대학생 아이도 있고 중학생 아이도 있는데 저도 돌아보면 거짓말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인이 됐지만 우리 마음 어느 한쪽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른들을 만나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성숙한 분조차도 한쪽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하나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갑자기 그 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엄마와 아이가 막 싸우고 있죠. 사실은 아이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와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건 사실 엄마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속에 있는 아주 어린아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스스로도 깜빡 속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그 아이와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밖에 나가서 가족 예를 절대 안 들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 예라든지 아이들 예를. 근데 안 들 수가 없는 게 남의 집 예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 예를 들은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딸아이에게 피아노를 너무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처음 중고 피아노를 샀어요. 근데 딸아이는 싫대요. 그 티격티격 진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오랜만에. 자, 우리 가족 회의를 한번 해보자.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씩 꼭 들어주기로 하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자, 우리 딸아이에게 얘기했죠. 너는 어떤 걸 엄마 아빠에게 원하니? 피아노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당황을 하면서 좋아. 너 말 따를게. 대신 한 달만 더 다녀보자. 한 달만 더 다녀보고 그때도 싫으면 안 보내줄게. 그냥 끝까지 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못 놓는 거죠. 그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학원에 안 왔대요. 그럴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 나중에 가봤더니 거기 의자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희한하구나. 이게 그냥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했구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겨우 피아노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따 뒤에 얘가 또 나와요. 이건 약과예요. 근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피아노를 보내고 싶었을까 생각해봤더니 어릴 적 그런 꿈이 있었나 봐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못 해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덮어서 했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해놓으면 네가 힘들 때 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피아노 칠 수 있지 않니? 배우는 게 힘든데 그 달랠 때 무슨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제가 또 그 얘기했죠. 아니 그 피아노 어디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걔가 저기 가서 우울한데 그걸 피아노 들고 갈 수 있냐? 이건 아니다. 근데 안 통해요. 안 통하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어렸을 때 누가 피아노 치는 사람을 봤더니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이랬겠죠. 제가 저 와이프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 목사님 앞에 계시면 제가 맹세코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결혼하더라도 저는 와이프랑 결혼을 할 거예요. 단지 이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집 예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를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아이와 부딪힐 때 훨씬 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일단 성숙해질 필요가 있죠.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이 혹시 아이에게 하고 있는 부모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조심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이 부모라는 그 욕심을 덮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혼란이 일으키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닌데? 난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건 난 뭐지?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참 애가 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것들을 아이가 애써 외면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는 아이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건데 부모님께서 무심코 자주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잘난 티를 찾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좀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진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로 상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쓸데없는 짓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실제 그렇게 바꿔왔어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짓이 사실은 그 안에서 아이의 달란트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할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달란트는 직업과 연관시켰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그림을 잘 그리면 화가가 되겠네, 그죠? 말을 잘하면 무슨 아나운서가 되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곳에 행동을 보여,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쓸데없는 짓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 아이들이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지금 괴짜처럼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주목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많죠. 한 2만 7천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은 20개,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을 그 직업과 맞춰보니까 당연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대부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직업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하는 그 쓸데없는 짓이 어느 분야에서는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 그걸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쓸데없는 짓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쪽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쪽에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상담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청년 20살이 넘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울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못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쪽에 재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 그게 어떤 달란트로서의 의미가 있을까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로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언을 주잖아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정말 힘들어. 경험해봤더니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김창완 씨라고 아세요? 가수? 아시죠? 그때 그 김창완 씨하고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한 걸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악동 뮤지션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김창완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사셨으니까 그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을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창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이라는 작은 틀에 너희들을 가두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죠? 어른이라는 작은 틀에 너희들을 가두지 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크게 생각하라. 그리고 제한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로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멋진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 쓸데없는 짓 중에는 이렇게 못된 짓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그냥 내버려도 돼야 되나? 그것도 달란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게 더 커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에 같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게 되면 아마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비교당할 때 절대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비교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너는 더 많고 넌 더 적고가 아니라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정말 귀한 달란트를 줬거든요. 우리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저건 더 귀해 보여, 저건 더 없어 보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저마다 하나하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비교하는 순간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장 무서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요? 옆집 아이예요. 옆집 아이가 가장 무서워요. 아까 피아노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딸하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아랫집 살거든요. 피아노를 샀어요. 중고 피아노를 자기도 배워보겠다고.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 딸은 피아노를 안 배우겠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랫집 아이 피아노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저녁 준비할 때 딸아이하고 와이프가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와이프 얼굴이 갑자기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왜 그러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딸은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쟤는 우리 딸을 따라한 것 같은데 쟤는 하루하루 실력이 달라지는데 우리 딸은 하루하루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 그 일기장에 뭐가 있냐면 엄마는 카멜레온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시각각 얼굴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건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한 100가지 좋은데 그중에 한 가지 예로 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와이프한테 미안하네요. 예전에 동네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딸아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5명이 같이 미술대회 나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음악은 못하는데 미술은 좋아해요. 그 와이프는 당연히 입상을 했겠지라고 본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뭐 조작된 게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심사위원단들이 이거 학원에서 배운 정형화된 것만 심사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미술교육에 문제가 있다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찾기 시작하냐면 같이 참가했던 애들이 혹시 어디 수상연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입상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아무도 입상을 안 했어요. 그 와이프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비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비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야, 넌 다른 애보다 훨씬 잘해. 야, 다른 애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자꾸 듣게 되면 아이는 자만감에 빠지게 되죠. 이건 언젠가 자기 발이 걸러 넘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돼요. 거꾸로 야, 다른 애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하니? 라고 나쁜 쪽으로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겠죠. 자신감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교가 아니라 야, 그 아이는 어쨌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맞는 달란트 주신 거야. 같이 한번 찾아보자. 더 잘할 필요도 없어. 더 못했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 누구나 다 너에게 달란트,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으면 돼. 남과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말은 쉽지 쉽게 하면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우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성격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걸 하냐면 결코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쟤는 수업 시간에 왜 저렇게 잠을 자고 있지? 라고 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욕하게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되게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우리 아이들만의 색깔이 있다. 그 색깔을 잘 빛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을 무시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해야 되지 않는 거야? 라는 순간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몰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파란색인 것 같은데 자꾸 엄마는 나에게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꾸 강요가 되면 나중에는 귀찮아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 왜 물어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몰라요 라고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위탁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색깔을 찾는데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조금 더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걸 좀 더 빛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로교육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아이들은 결코 조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조연해, 내가 주인공 할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내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조연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학부모님들 한 200여 분 정도를 교육청에서 모시고 진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 이 중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가지고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드세요. 물론 부끄러워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199명 아이들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들러리예요. 1등이 있는 거는 그 뒤에 2, 3, 4, 5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1등이 가능한 거고 그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야, 나는 말이야 전교 한 3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톱을 했어. 걔한테 엄청 자부심이 생기는 이야기죠. 그죠?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들러리나 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아이들은 이 들러리를 서고 싶지 않거든요. 조연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왜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로 상담을 할 때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변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진로 상담을 했더니 양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6명이 준비됐다고 오라는 거예요. 갔죠. 그러니까 굴비 엮어서 오듯이 끌려오더라고요. 6명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집도 엄청 가난하고 공부도 안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아이를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냥 한탄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한테 6명 이렇게 앉았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물어봤죠.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가 여전해요. 몰라요? 라고 물어봐요.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몰라요 라고 해요. 6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 2, 30분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조금 튀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잘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멍 때리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멍 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통과해서 뒤를 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저를 향해 있지만 그 멍을 때리는 거 자기 잘한대요. 아싸 했죠 제가. 아 그래? 알았어. 너 멍 때리는 거 잘한다. 좋아. 잘 기억하고 있어. 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가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원래 꿈이 디자이너래. 디자이너. 그 제가 바로 질문을 했죠. 디자이너라는 질문은 창의적인 직업이니 아니면 아주 그냥 뭐 기계적인 직업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직업이에요?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직업이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럼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창의성은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창의성이 나타날까? 아니면 여유 있어서 나타날까? 언제 나타나요? 여유 있어서 나타나죠. 그럼 너는 재능이 있는 거야. 멍 때린다는 것 자체는 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재능이 될 수 있거든요. 애 눈빛이 정말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이야기 시작해요. 저 처음에 사실 많이 울었어요. 그게 끝나고. 왜냐하면 제가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아이 반 아이들은 말을 하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교직생활 7년 동안 전 독백을 했어요. 어서와 안녕 앉아볼래 뭐 먹었니 혼자 떠들어요. 말하는 애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말도 잘하고 다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방치됐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강에다 울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혹시 이게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했는데 갱년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됐다는 자체가.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선생님, 저는 교수님 꿈이 많다고 맨날 혼난대요. 그 쟤는 난 선생님 되고 싶었다가 뭐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다 하니까 부모가 있잖아. 봤을 때는 저게 쓸데없이 진짜 하나의 꿈을 갖지.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한다고 떠드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상담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아이들이 던진 말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잊지를 못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수님 이 얘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하셨던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찾고 싶었지만
그걸 선생님도 안 들어주시고 부모님도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신 거였겠죠. 참 슬프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이들이 충분히 수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괜찮으실까요? 따라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친구 사이에서 2주를 안 가대요, 학교를. 와이프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죠. 그때 와이프 말로는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 보이더래, 아이들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그때도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는 학교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가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로부터 보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안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속으로 어떻겠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그 동물과 이 벌레 같은 데 엄청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 때도 지나가다 엄마 그럼 저기 새가 있어요. 아빠 그럼 거기 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도마뱀도 잡아서 키워봤고요. 저희가 장지뱀이라고 하대요. 우리나라 도마뱀을 산에가 잡아가지고 도마뱀, 앵무새, 지금은 달팽이 2마리, 강아지, 사슴벌레 아무 키워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또 무슨 이구아나 비슷한 거 있죠? 그것도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더 미치죠. 그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저 아이의 달란트다. 저건 굉장히 은혜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와이프는 싫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2주를 학교 안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를 불렀어요. 걔가 유기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기견 막 가입해가지고 운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막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불러서 그 얘기했죠. 야,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이 바뀔까? 안 바뀔 것 같대요. 너 아빠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특수교육. 특수교육 뭐 하는 거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지도하는 거다.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 매개 교육이라는 게 있어. 동물을 가지고 매개해서 인간을 주지 못하는 사랑을 주는 것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교사가 돼서 동물 매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저기 유기견 센터에서 그 버려진 개 한 마리를 데려와서 네가 동물 관심 많으니까 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 아이들 진짜 대안학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잘 활용을 해서 정말 그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여주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성공이 되고 하면 지금 강영욱인가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처럼 너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갔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해요. 자기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정말 이게 달란트네, 이게 재능이네라고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도록, 이것은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을 움직인다.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 이 아이들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심어주시면 돼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아이들은 그 애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공적인 게 별거 아니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활하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이의 달란트를 함께 찾고 싶고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거부해요. 말하기 싫어하고 엄마랑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빠랑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논리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어. 정말 맞는 말이야.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죠? 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잔소리의 정의예요. 옳고 틀리지 않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다. 행동은 언어예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의 공통적 특징을 들라고 하면 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을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언어화시키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예를 들면 툭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그죠? 짜증내는 말, 화를 내는 말, 이것만 보게 되면 아이가 화를 내고 있고 짜증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을 읽어내게 되면 아, 제가 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지까지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6명 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고등학교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교실을 쭉 지나갔어요. 아이들 만나러. 근데 그때가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그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강의 때.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논밭에 쓰러져 있는 벼들 있죠. 그렇게 애들이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수업 시간인데. 정말 기괴한 장면이었어요.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아이들의 행동은 언어라고 얘기했죠. 단순히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뭐 재미없어요 라든지, 선생님 제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든지, 선생님 제 주의력에 한계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언어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어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는 아이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언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가장 사랑받지 못할 행동으로 가장 사랑을 갈구한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막 진짜 사랑받지 못할 못된 짓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언어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렵죠?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실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미 그 경험을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 아직 말을 못할 때, 그죠? 갓난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애기 응양이 울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애기 젖줄까? 그러죠? 또 응양이 아이고 우리 애기 기저귀 갈아줄까? 라고 얘기하죠. 아이는 엄마 기저귀 갈아줘, 밥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언어화시켜요. 언어화시키죠. 저 애기가 있네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애기가. 애기 울음소리만 듣고 어머니는 그걸 언어화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을 갖게 되고 부모의 욕심을 아이에게 얹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더라도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행동과는 다르게 그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바라기 꽃 아시죠? 해바라기가 뭘 바라보죠? 해를 바라보죠. 근데 해바라기 꽃을 심어놓은 다음에 해바라기 꽃 얼굴이라고 하나? 꽃 얼굴 뭐라고 하지? 꽃을 해 쪽으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려면 바람이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잘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거죠. 자녀 양육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 이쪽으로 해 좋은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해바라기처럼 물을 잘 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이에게 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잘 주지 못했을 때 억지로 해 쪽으로 아이를 막 꺾으려 갔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너나 잘해라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겠죠. 넌 그렇게 하고 있니?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딱 완료되는 게 없어요. 그 뭔가 완료된 것 같고 잘 된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무너져요. 그럼 또 기도하고 회복하고 또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또 무너져요. 반복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아 됐다 이제 끝났다 난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필요한 거고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난 그렇게 못했는데 라는 좌절감이 있잖아요.
좌절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는 걸 도와주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시 다가서서 조용히 물을 주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우리 자녀분이 나이가 들어서라도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달란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우리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신다면 엄마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평생 소원인 분도 계셨거든요. 아이가 말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해 온 것도 굉장히 우리는 감사한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사실은 우리 아이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비교하면서 귀하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가 감사하잖아요. 존재가 감사하고 예뻤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심어놓은 달란트에 눈을 뜰 것이고 또 그것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저도 같이 매 순간 노력하면서 매 순간 그런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